나비야, 너 미쳤어! 당장 이리 와! 영수가 기겁하며 소리치고 나비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나비는 사납게 하악질을 하며 영수의 손을 핥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나비는 영수에게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무덤가에 붙어 울부짖으며 땅을 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이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흙 속에 묻힌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묵살당했던 어떤 존재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대체 왜였을까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무덤을 파헤치던 저 고양이는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 거실에는 낡은 괴종시계가 벽에 걸려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 태엽을 감아주는 사람이 없어 늘 같은 시간에 멈춰 있었죠. 집 안을 채우는 것은 무거운 침묵과 마루를 닦을 때마다 희미하게 올라오는 오래된 나무 냄새뿐이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창가로 스며드는 한 줌의 햇살과 그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조용히 잠든 하얀 고양이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할머니의 하얀 그림자였습니다. 할머니가 마루에 앉으면 무릎에, 부엌으로 가면 발치에, 툇마루에 나가 하늘을 볼 때면 등 뒤에 그림자처럼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어디선가 나타나 문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던 작은 고양이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외로운 자신을 위해 보내준 작은 선물 같다고 생각하며 나비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할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을 닦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수건으로 액자를 정성껏 닦으며 마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영감, 어제는 잠을 좀 설쳤어요. 꿈에 당신이 나왔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고 보기만 해요. 섭섭하게.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끝은 물기에 젖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끝이 유리를 스치는 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비가 소리 없이 다가와 할머니의 다리에 제 머리를 부드럽게 비볐습니다. 그르렁거리는 낮은 진동이 할머니의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할머니의 마음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집 안의 무거운 침묵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고요한 집에서 전화벨은 늘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영수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응, 먹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긴요. 다음 주가 아버지 기일이잖아요. 주말에 내려가려고요. 애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 기일이라는 단어가 할머니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벌써 1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세상은 1년 전 그날에 멈춰 있는데 세상의 시간은 너무나도 성실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됐다. 힘들게 뭘 내려와. 너희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도 어떻게 안 가봐요. 아버지 섭섭하시게 필요한 거 있으세요? 내려갈 때 사갈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할머니는 그 너머의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빨리 용건을 마치고 끊으려는 듯한 도시의 속도. 할머니는 마른 입술을 떼었습니다. 필요한 거 없다. 오지 마라.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지 말라는 말은 진심이 아니었죠. 사실은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이 텅 빈 집의 슬픔을 마주하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괜찮으냐는 상투적인 위로가 가슴을 더욱 후벼 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또 고집 부리신다. 저희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끊을게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는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기일. 그 단어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 장례식 날의 소란, 그리고 텅 빈 방.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자개장이 육중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수품으로 해왔던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낡은 가구였죠. 할머니는 자개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어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자개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자개장의 한가운데 가장 화려한 항무늬가 새겨진 부분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열쇠 구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그 열쇠를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열어볼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요. 그 자개장 안에는 할머니의 또 다른 시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던, 부서질까 두려워 만지지도 못했던 아픈 손가락, 바로 처사들 민준이의 흔적이었습니다. 햇살 같던 아이였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가락을 쥐는 힘이 유난히 셌던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뜨거운 열과 함께 찾아온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온 지 5해 만에 부모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순자 할머니의 시간은 2개로 나뉘었죠. 민준이가 있던 시간과 없던 시간. 민준아, 누가 들을세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심장을 애는 아픔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를 자개장 안에 가두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그림자 같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 할머니를 세상 밖으로 다시 끌어내준 것이 남편이었고 둘째 아들 영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봉인이었을 뿐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 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자 나비가 그 동그랗고 깊은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평온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기이하고 슬픈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날카로운 울음이 뒤섞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죠. 순간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나비가 자개장 속의 비밀을, 그 안에 잠든 아픈 영혼을 전부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자개장에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리 가. 할머니는 나비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끈질기게 할머니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에 왈칵 겁이 났습니다. 고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잊었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쌓아 올린 시간의 벽이 이 작은 고양이 때문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도망치듯 방을 나와 툇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눈물을 흘린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기일, 잊고 있던 또 하나의 기일이 할아버지의 기일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등 뒤에서 나비의 길고 슬픈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씨앗은 이미 수십 년 전 깊은 땅 속에 묻혔지만 이제 곧 땅을 뚫고 싹을 틔울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과 통화한 후 며칠 동안 순자 할머니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공기는 유난히 차고 무거웠죠. 할머니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벽녘에 문득 눈을 뜨면
바로 옆에서 할아버지가 코를 골며 자고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허공에 손을 휘젓다가 차가운 빈자리만 만지고 나면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매일의 과정은 갓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나비는 그런 할머니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나비 또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할머니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면 나비는 마치 그 한숨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나직하게 울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시선이 안방의 자개장으로 향할 때면 나비는 온몸에 털을 세우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그 낡은 가구 속에 할머니를 해치는 무언가라도 들어있는 것처럼요. 약속한 주말이 되자 익숙하지 않은 자동차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깼습니다. 아들 영수의 차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텐마루에 앉아 있었지만 마디 굵은 손가락을 초조하게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불편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세상이 다시 밀물처럼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아들 영수와 며느리 미경, 그리고 손녀 수진이 내렸습니다. 영수는 내리자마자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길도 멀다. 며느리 미경은 양손 가득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힘드셨죠? 이거 장 봐왔어요. 냉장고에 넣을게요. 그들의 목소리,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이 집의 고요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자신만의 슬픔의 동굴 안으로 낯선 이들이 성큼성큼 들어오는 느낌. 할머니는 겨우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마치 천근의 돌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집 안은 순식간에 도시의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텔레비전을 켰고 미경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과일과 고기, 각종 반찬들이 텅 비어있던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음식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오직 손녀 수진만이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수진이는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자기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잠시나마 할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 많이 컸구나. 그때였습니다. 수진이의 맑은 눈이 안방을 향했습니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이었죠. 할머니, 저기 있는 자개장은 참 예뻐요. 꼭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보물상자 같아요. 안에 뭐 들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보물상자라는 순진한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할머니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아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비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서 얌전히 잠들어 있던 나비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악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수진이를 향해 앞발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나비의 공격적인 모습에 수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얘 왜 이래? 나비야, 이리 와. 미경이 놀라 소리쳤지만 나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자개장 사이를 막아서듯 자리를 잡고는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 가족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불경한 자들을 쫓아내려는 작은 수호신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전의 소동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리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미경이 차린 저녁상은 진수성찬이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일부러 명랑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갈비찜 맛있네요.
미경이가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어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좀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이 입맛이 없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마른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밥그릇에 얼굴을 묻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넘기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지금의 식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십 년 전의 낡은 밥상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그리고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밥을 먹던 5살배기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거 더 주세요. 하고 말하던 낭낭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 기억에 파편이 떠오르는 순간 목이 메어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속이 안 좋구나. 먼저 들어가 쉬어야겠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개장의 나전칠기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괴물의 눈처럼 느껴졌죠. 순자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소곤거림, 텔레비전 소리, 물소리,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할머니만의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이 모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만을 바랐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민준이의 얼굴과 할아버지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하는 아주 작고 끈질긴 소리. 할머니는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비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굳게 닫힌 할머니의 마음의 문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혹은 곧 닥쳐올 어떤 사건의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무언가 곧 터져버릴 것만 같은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할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날이 결코 평온하게 지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기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정신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몽롱했죠. 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창밖은 무심하게도 맑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 낀 하늘 같았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무덤에 가야 하는 날, 그저 흙으로 덮인 봉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는 길은 언제나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비는 아침부터 할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애교를 부리거나 잠을 자지도 않았어요. 그저 검은 유리구슬 같은 눈으로 할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좇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섬뜩한 예지력마저 느껴졌죠. 온 가족이 무덤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은 과일 몇 가지와 할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약과를 작은 소반에 챙겼습니다. 아들 영수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으며 연신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할머니에게는 아주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꼭두각시 인형이 된 것처럼 그저 가족들이 하자는 대로 몸을 움직일 뿐이었어요. 제 안의 모든 감정이 마비된 것만 같았습니다. 뒷산으로 오르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이 길은 할아버지와 함께 수없이 오르내렸던 길이었습니다. 산나무를 캐러 가기도 하고 진달래를 꺾으러 가기도 했죠.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작은 아들 민준이의 손을 잡고 올랐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빠, 저 새는 이름이 뭐야? 하고 묻던 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순간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영수가 급하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다리도 안 좋으신데. 괜찮다.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며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어떤 동정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길 위에 켜켜이 쌓인 추억의 무게는 오직 순자 할머니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나비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야옹 하고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앞으로 달려가다가 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마치 이 길이 아니라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쟨 또 왜 저래? 산에 와서 신났나? 영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녀 수진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비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아이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비의 이상 행동이 할머니의 불안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마침내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단정하게 벌초된 봉분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가져온 음식을 차리고 영수가 먼저 잔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1년 동안 잘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잘 모실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귀에는 그 어떤 진심도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흙무덤이 하나가 아닌 둘로 보였습니다. 남편의 무덤 옆에 이름도 비석도 없는 작은 무덤이 하나 더 있는 것만 같았어요. 수십 년 전 민준이를 떠나보내고 그 유품 몇 가지를 이 산 어딘가에 묻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추모가 끝나고 가족들은 서둘러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산의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한 차례 불어와 모두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위를 맴돌며 불안하게 울던 나비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아버지의 무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먹이를 쫓는 맹수처럼 날렵하고 또 절박했습니다. 저 녀석 봐라. 영수가 소리쳤지만 나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분 한쪽에 자리를 잡더니 갑자기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어이가 없어 잠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하다 무덤까지 파네. 빨리 데리고 내려가자. 미경이 질색하며 말했고 가족들은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내려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날카로운 것에 긁히는 듯한 소리, 그리고 무언가에 목이 졸린 것처럼 처절하게 터져나오는 울부짖음. 그 소름 끼치는 소리에 모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방금 그 소리, 나비 소리 맞아요? 수진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시끄러워. 그냥 고양이가 우는 거겠지. 영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크고 더 절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다급한 외침이 뒤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제가 가볼게요. 뭔가 이상해요. 수진이가 고집스럽게 말하며 산 위로 다시 올라가려 했습니다. 결국 영수도 마지못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손전등을 켠 채 다시 무덤가로 돌아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나비는 온통 흙투성이가 된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젤리 같던 발바닥은 거친 흙과 돌멩이에 긁혀 붉게 젖어 있었죠. 하지만 나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광기에 사로잡힌 듯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평소의 그 동그랗고 사랑스러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영혼이 깃든 것처럼 섬뜩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나비야, 너 미쳤어.
당장 이리 와. 영수가 기겁하며 소리치고 나비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나비는 사납게 하악질을 하며 영수의 손을 핥혔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나비는 영수에게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무덤가에 붙어 울부짖으며 땅을 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이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흙 속에 묻힌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묵살당했던 어떤 존재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영수와 수지는 거의 사투를 벌인 끝에 발버둥 치는 나비를 겨우 붙잡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들의 품에서 울부짖는 나비를 보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수는 나비를 작은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 안에서 문을 긁는 소리와 함께 나비의 울음소리가 더욱 처절하게 터져나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하룻밤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흙 속에 묻힌 누군가의 원혼이 나비의 몸을 빌려 이 집의 모든 사람에게 울부짖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 순자 할머니와 가족들은 누구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은 마치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했습니다. 밤새 울부짖던 나비의 소리는 지친 헐떡임으로 바뀌었고 이따금 문을 긁는 소리만이 그 존재를 알릴 뿐이었죠. 가족들은 누구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이 퀭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지만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허공만 쳐다보았습니다. 어젯밤의 기이하고 끔찍했던 광경이 모두의 머릿속에 무거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손녀 수진이었습니다. 아이는 밤새 무언가를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가봐야 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딜 가? 오늘은 서울 올라가야지. 영수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늙은 고양이가 부리는 변덕, 어머니의 예민함 정도로 치부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아니에요. 뒷산에 어젯밤에 나비가 그토록 파헤치던 곳에 가봐야 한다고요. 수진아, 그만해라. 아빠 피곤하다. 고양이가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라고요. 수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를 좀 보세요. 어젯밤부터 계속 저러고 계시잖아요. 저건 그냥 슬퍼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고 계신다고요. 나비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할머니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자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방구석에 마치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하얗게 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 같았습니다. 순간 영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의 저 표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삽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행동에 며느리 미경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을 감싸고 있는 정체 모를 비밀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날 것 같았죠. 다시 뒷산으로 향하는 길. 어제와는 전혀 다른 행렬이었습니다. 앞장서는 영수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그 뒤를 따르는 수진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서 순자 할머니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 같았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 고양이의 미친 행동이기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나비가 파헤쳐 놓은 흙더미가 상처처럼 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삽을 들어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푸석, 푸석, 마른 흙이 파헤쳐지는 소리만이 산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마 그 광경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속으로 되뇌는 기도가 입 밖으로 새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파냈지만 나오는 것은 돌멩이와 나무 뿌리뿐이었습니다. 영수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며 삽을 멈추었을 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요. 분명히. 영수는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금 삽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쿵!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둔탁하고 속이 빈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삽 끝에 단단하지만 돌은 아닌 무언가가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영수는 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걷어낼수록 점점 더 짙은 밤색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습기와 세월에 뒤틀리고 색이 바랜 작은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침묵과 함께 산을 내려오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지금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상자는 거실 마룻바닥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순자 할머니의 영혼을 짓눌러 온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영수와 미경, 수지는 할머니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상자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것을 여는 순간 애써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 상자 위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에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슨 경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서 수십 년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잊었던 슬픔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위에는 곱게 접힌 아기 베넷 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 땀 한 땀 수가 놓인 작은 버선 한 켤레가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 밑에 손바닥만 한 흑백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변색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통통한 볼살에 까만 눈망울을 가진 아기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누구예요? 제 어릴 적 사진인가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 펼쳤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뺨을 타고 흘러내려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수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에 번져가는 서툴지만 또렷한 글씨. 보고 싶은 나의 아들, 민준아. 민준이? 영수는 처음 듣는 이름에 되물었습니다. 그제야 순자 할머니의 입에서 막혀있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형이다. 내게는 형이 하나 있었어. 할머니는 통곡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5살의 뜨거운 열병으로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처사들의 이야기.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주변의 손가락질을 피해 슬픔을 표현조차 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남편과 단둘이서만 간직한 채 아들의 유품을 이 산에 묻으며 그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어리석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수는 자신에게 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그런 엄청난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의 깊은 슬픔을,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고독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그 힘든 걸 다 지고 사셨어요? 아들의 품에 안겨 순자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경과 수진도 다가와 할머니의 등과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응어리졌던 슬픔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던 나비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어느새 조용히 멎어 있었습니다. 한바탕 울음에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슬픔을 토해낸 순자 할머니는 탈진한 듯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아기 베넷 저고리와 낡은 사진. 그것들은 더 이상 아픈 비밀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제 이름을 찾은 한 가족의 슬픈 역사였죠.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아들 영수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작은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기는 마치 자신을 보고 웃는 것만 같았어요. 영수는 목이 매는 것을 느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형, 민준이 참 예쁘게 생겼네요. 웃는 게 저 어릴 때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내 형이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아들의 입으로 듣는 순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민준이는 할머니 혼자만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고 그리워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아들이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어요. 어머님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죄송해요. 그 진심 어린 사과에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너무나도 아파서 상처를 드러낼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죠. 손녀 수진이가 상자 안에 작은 버선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인 선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이요. 할아버지 사진 옆에 같이 두면 안 돼요? 이제 큰아빠도 할아버지랑 같이 외롭지 않게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숨겨야만 했던 아들의 흔적을 가장 빛나는 곳에 놓아도 된다는 허락.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선언이었죠.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민준이의 사진을 할아버지의 사진 옆에 나란히 세워두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놓인 것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나비는요? 나비는 괜찮을까요? 그제야 모두의 시선이 굳게 닫힌 작은 방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건을 시작했던 작은 영웅이 지쳐 쓰러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이었지만 그 걸음에는 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죠. 할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방 안구석, 나비는 몸을 동그랗게 말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상처난 발바닥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토록 광기에 서려 있던 눈은 이제 깊고 평온한 원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비는 지친 눈으로 할머니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더러워진 하얀 털을 쓸어주었습니다. 나비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민준이를 이 어미한테 다시 데려다 주었구나. 흙 속에서 혼자 외로웠을 우리 아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눈물이 나비의 하얀 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비는 할머니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그저 나직하게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가족들은 따뜻한 물을 가져와 나비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상처 입은 작은 생명을 보살피는 그 시간은 동시에 서로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색함과 거리감 대신 따스한 온기와 애틋함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영수는 떠나기 직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다 담아두지 마세요. 저희도 같이 나눌게요. 민준이 형 이야기도 앞으로 많이 해주세요. 자주 전화드릴게요. 그래, 너희도 몸 건강하고 운전 조심해서 가거라.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희미하게나마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할머니는 오랫동안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거실 벽에 걸린 괴종시계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멈춰있던 시계.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태엽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유리문을 열고 멈춰있던 시계추에 조심스럽게 열쇠를 끼워 돌렸습니다. 째깍, 째깍. 오랜 침묵을 깨고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순자 할머니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상처가 아문 나비가 만족스럽게 그르렁거리며 잠들어 있었죠. 할머니의 시선은 선반 위에 나란히 놓인 2개의 사진을 향했습니다. 남편의 사진과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아들 민준이의 사진.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민준이도 외롭지 않겠어요. 당신도 그렇죠? 우리 아들, 이제 내가 맨날 이름 불러줄 거니까.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쪽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애틋한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나비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고양이 나비가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말 못하는 작은 생명체가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가 전하는 다음 감동의 순간도 가장 먼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